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한파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였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5도나 낮아진 건데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1.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관령 영하 20.2도, 파주 영하 15.1도, 대구 영하 8.8도, 부산 영하 17.3도, 광주 영하 6.7도 등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하 7도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며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폭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 서해안과 광주광역시,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진 제주 산간 1100도입니다.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지금은 잠시 눈이 그친 모습인데요. 쌓인 눈이 얼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다음은 대설경보가 발령된 전북입니다. 서해안선 소주 2교 부근인데요. 주변은 하얗게 변했지만 도로는 제설이 된 모습입니다. 다만 기온이 낮아 도로가 평소보다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낮춰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눈은 더 이어지겠는데 제주 산간에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3에서 10cm, 충청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입니다. 도로 살얼음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방금 김민경 기자 전해드린 것처럼 도로 곳곳에 습기를 머금은 눈이 있어서 도로 교통 상황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그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CCTV를 통해서 현재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전해드릴 현장 화면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선 줄포나 정읍 화해교차로 이쪽도 있고요. 정읍 용호교차로와 부안 서림교차로 이쪽 순서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도로 상황마다 눈이 오고 있어서 도로 상황을 현장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이 서해안선 줄포의 실시간 상황입니다. 도로가 상당히 많이 젖어 있고요. 아직도 굵은 눈발이 내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물차들은 천천히 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차들이 막히지는 않지만 워낙 눈발이 세고 도로가 젖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화면은 익산 일반 국도 01호선 정읍 화해교차로입니다. 역시 육안으로도 많은 눈이 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 위와 나무 위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아직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현재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서해안의 예상 적설량이 최대 15cm입니다. 또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 안전에 더욱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익산 일반국도입니다. 정읍 용호교차로인데 지금 눈이 전혀 녹지 않은 상황에서 눈발이 더욱더 굵게 내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도로에도 많이 눈이 쌓여 있고요. 지나가는 차들도 천천히 서행하면서 위태위태해 보이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로들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익산 국도 23 부안 서림 교차로입니다. 역시 많은 눈이 쌓여 있고요. 현재도 눈발이 날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는 차량은 많지 않지만 역시 도로 위에 제설 작업이 완전히 다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곳 지나시는 분들도 역시나 교통 안전에 더 유의해서 서행하시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네, 북극 한파가 절정인 가운데 제주공항에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려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한국공항 제주공항 측은 제설 작업으로 오전 8시까지 활주로가 폐쇄됐다가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은 사전 결항을 포함해 출 도착 2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공항 측은 이용객들이 미리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기상 악화로 오늘 인천 지역 15개 연안 여객선 항로 가운데 12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는 오늘 새벽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먼바다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인천에서 백령도, 인천에서 연평도 등 12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5척의 운항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정상 운항하고 있는 곳은 가까운 바다인 삼목에서 장봉 1개 항로 1척뿐입니다. 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소방력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아침 8시쯤 불을 모두 껐는데요. 긴 시간 이어진 불에 시장 건물 1개 동과 그 안에 입점한 점포 220여 곳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화재가 무색하게 눈도 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에 탄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자재들은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곳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10분쯤입니다. 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 속보기를 통해서 신고가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당국은 주변 소방서의 인원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후 잔불 정리 과정을 거쳐 오전 8시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라 시장이 비어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1개 동과 입점 점포 227곳이 모두 탔습니다. 이곳 수산물 특화시장은 지난 2004년 9월 지상 2층에 총 면적 1980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된 중형 종합시장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던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지만 화재 연소를 막지 못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세워져 불이 빠르게 번지고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은 거로 보입니다. 상황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당시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건물 구조가 조립식 판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1층 수산물 점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없는 데다 커다란 시장 건물 전체가 불에 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큰 불로 점포 270여 개가 전소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전국 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안부는 중기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습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상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모든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용산과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지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 위원장 오늘 당무를 소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방문합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평소와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사퇴 불가, 임기 완주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각에서는 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거나 의원총회 소집까지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기류도 감지됐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우려 탓에 오늘은 어제보단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 수습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주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잖은 걸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사천 논란 등 뇌관은 여전해 갈등 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다며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 심판 강도도 세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을 두고도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사당화하려는 대표나 50보 100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민주당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고발 등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 당무 개입이 성립하려면 실제 특정인 공천을 위한 압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상황 파악에 주력하며 지켜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이른바 약속 대련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실제 윤 대통령과 갈라서게 되면 정권 심판론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역시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담당 구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와 주택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 관여한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 분양받는 등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기관과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9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와 인터넷 언론사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인천경찰청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에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데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공표하신 건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네,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판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수면 마취제에 의존했던 건 사실이지만 모두 의사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수면 마취제에 의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 일종인 스틸녹스를 구매한 사실도 인정하며 유 씨가 처방전을 제시해 약사에게 구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유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이 정부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의 세포 문제니까요. 하려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일요일 오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용산과 국민의힘 핵심들이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는 대통령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 위원장의 사퇴 거부와 언론 플레이를 두고 뒤통수 맞았다 통제 불능이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총선 목전에 두고 집권 여당 초유의 충돌 사태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 거절, 그리고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계속된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에 이제 외형상 드러날 때는 소위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마포의 정청래 지역에 공천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촉발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실 내용으로 보면 김경률 이제 회계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사과 요구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하면서 일종의 난잡한 사생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용산의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김건희 여사의 뜻이 이관섭 대통령실 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이렇게 확대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저것 뭐 약속 대련이냐 뭐 권력 충돌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정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이 된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이 이준석, 김기현 대표에 이어서 또 한동훈의 거취까지를 포함한 이 당무 개입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일 수도 있다. 이런 게 확인되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배신감 느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 성일종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굉장히 과하지요. 예. 지금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프랑스 혁명에 그 뭐 사형까지 받았었던 그런 왕비를 비유한 것 자체가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야권에서 볼 때는 좀 더 좀 키우고 싶겠지요. 그리고 야권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권의 어떤 그 봉착해 있는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야권이 좀 여러 가지 기회를 보려고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 정의 관계에 있어서 당의 주도권적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당이 여러 가지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강한 드라이브가 있고 또 거기에서 강력하게 앞장섰던 게 또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러한 실수를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충돌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원만하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서 또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속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공천이나 또 앞으로 선거를 대비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사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그 서울시당 행사에서 소개하기 전에 이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이나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랑도 상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 YS가 이재호 대표라든지 홍준표 대표, 김문수 대표 같은 이런 좋은 분들을 이 정치권으로 수혈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 저희 당이 그런 찬스가 지금 와 있어요.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또 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와중인데 이게 이제 이벤트적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에 아마 지도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 신년 인사의 그 진행 과정에서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현장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또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절차가 조금 뒤집혀진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사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됐다는 시각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또 김성원 의원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반응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희들 당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심각하고 그냥 묻고 넘어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보지만 묻고 넘어갔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꼭 그게 표심에 반영이 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최선의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보통 이제 함정 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함정 수사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후관계대로 정확한 팩트 체크 그리고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순서가 아닐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 아니다. 이거는 함정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의견인데 김성환 의원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최 목사가 몰카 촬영을 한 거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뭐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문제는 그 선물을 사전에 이제 카톡으로 보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또 최 목사가 이제 면담 일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 또 카메라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이제 소위 선물로 추정되는 백이 있는 걸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고 그것을 이제 소위 몰카로 찍힌 디올백 수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법적으로 수사받을 건 수사받아라. 왜 그런 걸 다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번에 디올백 수수 과정에서 민심이 폭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참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왜 좌측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김대엽 병풍 사건에서부터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양건설 10만 불 수수 사건에서 그리고 최근엔 와가지고 서울시장 보선할 때에 뭐 페라가모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채널A 이동재 기자 있었고 청담동 술자리에서부터 줄리에 의해서 이 줄리 사건까지 정말 좌측에서 이렇게 뭘 만들어낸단 말이지요.
전 이번 사건도 우리 국민들께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백이야 백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15살 때 부친이 세상을 떴단 말이죠. 아주 감수성 예민할 때거든요. 부친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이잖아요. 성직자예요. 이분이. 최모 목사가. 최재형 목사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와의 인연 얘기를 하면서 오빠의 친구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동양의 양평 사람이잖아요. 그게 접근한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 오빠 이야기하는데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백을 누가 샀는가?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버가 사줬어요. 이 사람은 민주당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친민주당 사람이고 친야권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백화점에 가서 사는 과정에서부터 다 기획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통신보호비밀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다른 부분도 제기를 해야지. 지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정치 기획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백을 김건희 여사가 들고 다녔으면 그걸 다 찍었겠지요. 예. 그래가지고 더 크게 터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걸 갖고 다닌 게 아니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받은 걸 반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다가 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제출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제 선거 때가 되고 하니 이거를 또 터뜨린 건데 저는 이 본질 자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여야를 뛰어넘어서요. 이런 공작이 정치에서 행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반납을 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반납을 했겠죠. 만약에 그게 갖고 다녔거나 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받은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공작을 하면서부터까지 나오는 이 문제에서 어째 민주당은 한마디 언급 없이 이 백만 가지고 언급하냐는 거지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서 대통령 내외에게 오는 선물을 처리하는 규정이나 절차를 대강 알고 있는데요. 국빈 방문을 하거나 보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오는 선물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관 등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종의 뇌물성이거나 이런 거는 즉각 반납하거나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반납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디올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관실에 보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 최 목사가 부친의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었더라도 그런 뇌물성 선물을 가져오면 당연히 거부하거나 혹은 곧바로 그 문제제기를 하거나 돌려주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제기가 될 때까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평소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를 우리 국민이 잘 알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리 의혹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분은 아니 크리스찬 디올 그 엄청난 비싼 옷 안 입었습니까? 그거 왜 안 밝힙니까? 관봉권에 돈 찍어가지고 옷 갖다 준 거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탈 수 있는 여행간, 타지마할 여행간 건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아니 디올백이 잘 됐다라고 해서 방어하려고는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식선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 제기하려면 민주당도 이러한 몰카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전임 영부인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자.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금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친윤 핵심 중에 이철규 의원은 그 수습과 봉합이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이상민 의원은 또 대통령 참모들 어떤 책임론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로 볼 때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세 분이 아마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향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놓은 얘기가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예. 그거를 잘못했을 때는요 예. 빨리 인정하고 빨리 걷어들이고 해야지 그거를 그냥 온 고집 부린다고 뭐 내 체면은 어떻다 해서 계속 고집 부리면 예. 더 낭패를 봅니다. 이쯤에서 예. 잘못된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을 확인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고 한다면 예. 빨리 걷어들이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참모들이 보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법상 뭐 사리상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참모들이 와서 전달하고 했으면은 예. 잘못된 거죠. 보필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보좌를. 예.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모진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말리고 했었어야지 그걸 바로 한동훈 위원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갈등을 더욱더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을 이상민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러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 제가 볼 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사안들에 대해 있어서 서로 입장을 좁히고 이 절충하는 정치력을 굉장히 많이 아주 잘 갖추신 분 중에 한 분이 예. 이철규 전 사무총장입니다. 아니 근데 그 이상민 의원은 이관섭 비서실장 그 21일 날 만났을 때 그렇기 그때 때문에 조금 말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이철규 총장 같은 분이 중간에 들어서가지고 예. 한동훈 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고 예. 또 대통령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관섭 실장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전 소통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뭐 이러한 다소의 갈등이 있더라도 또 당이 수평적 측면에서 예. 당이 주도적으로 일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많고 관측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봉합 국면이라는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태는 빠르게 수습될 거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80일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대로 갈등 국면이 계속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멸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할 텐데 본질적으로 이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냐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전히 잠재돼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 폭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요. 이게 최근에 참모들이 중간에 뭐 다리 역할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잘 안 보인다고 봅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굉장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당무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의 이 손에 의해서 뽑힌 이준석 당대표를 그 체리 따봉 같은 걸 보내고 내부 총질러라고 하면서 사실상 몰아냈고 그 후에선 김기현 당대표도 이 불출마 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사실상 사퇴했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헌법적 의무를 지어야 될 대통령이 사실상 특정 정당 당무에 총선을 앞두고 이래라 저래라 가냐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 예. 탄핵 사유까지 해당이 된다. 예.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이라도 자중자애하는 게 맞다고 예. 판단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언급을 드리면 신년 인사회 할 때에도 보면은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혹시 좀 봉합 수순에서 같이 좀 만나는 모습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하고는 좀 틀리고요. 행사장에 가면 좀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준석 전 대표나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안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개인의 문제고요. 김기현 대표 얘기는 강서 보궐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 체제로서는 선거 치르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는 당이 좀 수평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인데 이것들이 당무 개입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조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당무에 위법하게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다수의 최고위원분들께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사고공무원 중립 위반 행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들어가는지. 네, 당연히 검토할 것이고요. 뭐 명백하죠.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의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하라고 요구했다는데 대통령이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들긴 하더라고요. 2016년 총선에도 당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사례라고 민주당은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한 것 때문에 2년 실형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소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이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 법이 엄정하게 이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당무 개입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일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당무 개입이지요? 저도 얘기합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잘못하면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하자고. 그래서 이거는 어거지로 묶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요. 당비 다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인가 내고 있잖아요. 당원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못 냅니까? 그리고 시스템 공천으로 김경률처럼 그렇게 이벤트 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맡겨서 아주 공평하게 누구나 다 존중받고 또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라고 하는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야당이 할 때 저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야당의 공세적 측면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법률을 검토하고 뭐 법률 검토해가지고 이게 뭐 위반 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예전에 그리고 금방 얘기하잖아요. 뭐 공개적으로도 하고 비공개적으로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개든 비공개든 그게 시스템 공천으로 가자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뭐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TV 토론 과정에서 열린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요 한마디로 탄핵이 돼서 실제로 탄핵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때, 김기현 대표를 몰아낼 때,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외형상으로는 김경률 회계사의 이 사천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보면 자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물러날 것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무 개입이 아니면 뭐가 당무 개입이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설 불거지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했을 때 뭔가 이 갈등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동시대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선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민주화 항쟁 당시에 자신은 유치원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 청산의 기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6.25 참전하셨던 어른들, 월남 참전했던 어른들이 미안한 감정 가지라고 하시는 분 보셨어요?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 예. 대한민국 산업화와 또 대한민국을 자유 번영의 국가로 이룰 수 있도록 공산진영으로부터 막았었던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후대들한테 그 자부심을 심어주고 계시거든요. 운동권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부패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정신이 부패한 586 운동권 청산하자라고 얘기가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운동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져달라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했으면 기여한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더 잘해라 말이야. 그리고 한참 후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동훈 장관 보고 저 비대위원장 보고 부채의식 너 뭐 했니? 정말 그 뭐 시험 봐가지고 고시만 가는 출세기를 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할 말 안 할 말을 지금 구분 못 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부패로 만들어 놓고 지금 많은 이 국가 시스템을 허물었던 거에 대한 책임부터 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원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 전쟁 또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거의 폐허에서 시작을 해서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를 거쳐서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거 아닙니까? 그 시기마다의 그 산업화나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공이 있죠. 저는 그거는 그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때인데 과거의 무슨 영광을 가지고 지금을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거 보는데요. 예.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법무부 장관 과정에서 자녀의 소위 특권층 스펙 쌓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2년간 거의 수사를 하지 않다가 면죄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화 시대도 거치고 이제 선진국 시대이지만 대한민국의 소위 이 특권층이 갖고 있는 이 별도의 트랙,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트랙을 오히려 더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이 부분도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윤영찬 의원 지역구죠. 그 현근택 부원장 불출마 의사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지역구에 이수진 의원이 서대문 갑 출마 철회하고 지금 성남 중원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마의 변을 보니까 이재명 심장을 뺏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외에도 지금 그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의원들, 친명계 뭐 원외 인사들까지 줄줄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브란스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급적 서대문에서 출마를 해보고 싶어서 일찍이 이제 서대문에서 활동을 한 건 맞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서대문구를 포함한 17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례대표는 전략공천 지역에서 단수공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서대문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더라도 후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던 차에 윤영찬 의원 지역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충분히 본인의 공간을 넓힐 수도 있겠다고 아마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본인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의 소위 이제 적극적인 당원들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종의 뭐랄까 의사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수진 의원은 왜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할 건지, 어떤 시대적 사명감을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안 서 있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팔아가지고 무조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게 불출마를 선언해놓고 하루 만에 또다시 다른 지역을 가겠다고 하는 게 코미디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하루 만에 출마 철회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그저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참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갈짓자를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친명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 친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왜 또 거기에 윤영찬 지역구를 갑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찬 의원이 친명이었으면 갔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정치 행위가 정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승진 기준을 제시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건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한 기계 제조 판매업체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 2명은 모두 탈락하고 남성 직원 4명 중 3명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에 탈락한 여직원 2명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근무 기간도 길었습니다. 사업주는 탈락한 여직원 2명의 입사 경로나 업무 확장성의 차이를 볼 때 관리자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승진 탈락한 여직원 중 1명과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고졸 채용으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이미 과장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승진심사 과정에 간접 차별이 있었다며 사업주에게 승진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모두 남성이고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모두 여성 직원인데 영업직만 채울 수 있는 매출 점유율이나 채권 점유율을 승진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지원직에 속한 여성들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승진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 회사의 직원 전체 성비를 봐도 남성 88.1%, 여성 11.9%로 큰 차이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은 남성 96.7%, 여성은 3.2%대로 더욱 격차가 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겉으로는 남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승진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에 관련 없이 중립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해왔던 그런 영업 지원직 부분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그런 점수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판정은 남녀 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두 번째 시행명령으로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 55곳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조사에 응한 전공의 4,200명 가운데 86%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은 27곳으로 서울의 5대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의 병원 2곳에서도 각각 85%와 80%의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공의단체의 조사 결과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의대 증원은 의사단체 빼고는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이라며 단체 행동을 운운하는 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살리기에 역행하고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설문조사 참여 비율이 기관 수로는 27%, 전공의 수로는 28%에 불과하다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식 설문조사가 아닌 만큼 전체 전공의 의견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위협하고 있는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 군사시설에 추가 공습을 가했습니다. 후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상선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후티의 미사일 기지와 지하시설 등 8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1차 공습 때와 마찬가지로 순항 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대규모로 동원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날 공습으로 예멘 수도 사나와 여러 주가 폭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습 직전 두 나라 정상은 전화 통화를 갖고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민간 선원들을 계속 보호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learly, they talked about what's going on in the Red Sea and the need for a continued international multilateral approach to disrupting and degrading Houthi capabilities. 앞서 후티는 아덴만 해역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거짓이라며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후티는 자국을 위협하는 미국과 영국에 대한 보복과 함께 국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تؤكد استمرارها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أو المتجهة إلى موانئ فلسطين المحتلة حتى وقف العدوان ورفع الحصار عن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في قطاع غزة.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물류 통로인 홍해에서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해운사가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따라 아프리카를 크게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미국과 영국의 거듭된 공격에도 후티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미국은 후티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할 장기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강력한 북극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이 추위의 기세는 한낮에도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3도에 머물겠고요. 칼바람이 불면서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땐 단단한 옷차림은 물론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용품까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추가로 예보됐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인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해상과 해안가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은 서해안에서 내일까지, 제주도에서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절정에 달한 한파는 금요일부터 차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